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 강사 서현아입니다. 최근에 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저는 영어 공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달라진 체제에서 어떻게 영어의 큰 그림을 그려야 될지 좀 궁금하신 학부모님들 많으실 것 같아서 그것에 관련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세하게 좀 입시랑 연관해서는 이미 다른 영상을 통해서나 또 다른 뉴스 소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가장 큰 변화랑 또 영어와의 접점을 설명드릴 겁니다. 자, 교육부가 고지한 2028년도 대학 이슈제도 개편 시안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안은 아니라는 거, 큰 틀에서 디테일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4개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결국 2개라고 봅니다. 보시면 통합형, 융합형, 가장 유명한 이야기죠.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벌써. 두 번째, 이제 1번, 3번 요거를 한 개씩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대로 가장 유명한 통합 과목으로의 전환이 되겠죠. 선택 과목이 다 사라지고 국어, 수학, 또 사회 과목, 과학 탐구 과목이 각각 이제 통사, 통과로 하나의 과목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영어는 이전이랑 마찬가지로 현행 영어 1, 영어 2가 공통 영어가 지금 수능의 시험 범위처럼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영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계속 보시면요. 다른 과목들은 현행에서 개편안으로 요렇게 조금 많이 택일하고 공통으로 바뀌고 공통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죠. 이 부분이요. 이렇게 많은 과목들이 이렇게 들어갈 때 영어와 한국사는 그대로 공통 영어 1, 2에서 1, 2 그대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영어는 앞으로 또 어떻게 달라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죠. 영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분명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다가 달라진 게 아니라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게 이 개편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편안 자체에 대해서 기본 정보가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여기에 더해서 두 번째로 가장 큰 변화가 등급 체계 개편이죠. 그래서 9등급제에서 9등급 상대평가에서 이제 5등급으로 A, B, C, D, E의 등급으로 성취도 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또 보시면 이전에는 고1, 2, 3 여기 보시면 원래는 1학년 때는 상평하고 2, 3학년부터 절평하겠다라고 처음에는 고지를 했었는데 21년도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좀 혼선이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럼 애들이 1학년 때는 수능 들어가는 공통 과목 엄청나게 선행할 거고 2, 3학년 때 절평은 정말 공부를 잘 안 할 가능성이 또 크니까 그러면 공교육 정상화라고 하는 그 큰 취지가 또 조금 벗어나게 될 테니까 그래서 1, 2, 3학년을 다 그냥 동일한 평가제로 적용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전에 9등급제에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좀 무한 경쟁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었다면 그래서 같은 반 친구들끼리도 약간은 이제 등급을 내려고 하는 상황에서 조금 많이 이제 힘들었다면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다. 분명한 차이가 생기죠. 5등급으로 이렇게 등급 구간이 확대될 때는 이전의 상대평가 9구간에서 1등급 비율 4%, 2등급 비율 7%, 도합 한 11% 정도가 지금은 다 1등급 정도로 흡수가 되죠. 그래서 한 10%가 1등급이다 보니까 다른 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3, 4등급 친구들도 그냥 자동으로 약간 윗등급으로 편입되는 그런 효과가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신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부담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학생들의 내신 부담이 완화됐다는 것은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교육의 부담도 조금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학생들이랑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동생들 같고 나중에 조금 더 지나면 조카들 같고 그러니까 좀 더 아이들 마음이 되게 직접 이해가 됐어요. 애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학원에서 공부하고 그럼 너무 힘들겠다. 그래 좀 자라 좀 쉬어라 라는 생각도 들었었다면 점점 이제 제가 이 시대에 이제 나이를 조금씩 들어가면서 학부모님들이랑 비슷한 연령대가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학부모님들은 저랑 거의 같은 연배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학원에 와서 졸거나 뭔가 숙제를 안 해오거나 이러면 이 수강료가 너무 아까운데 이 부모님들이 정말 기회비용 가지고 이제 학원에 보내주셨을 건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교육비가 조금 경감된다는 취지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이제 그 방식의 전환이 되겠죠. 예상되는 기대 효과 이제 쭉 보시면 되고요.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 요거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원래는 처음에 2028년도 이 수능 개편안이 나올 때 되게 기대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그래요. 수능에서도 서술형, 논술형의 평가 방식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전면 대체는 아니겠지만 수능이 다 막 논술로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의 도입이 기정사실화가 됐었거든요. 논술이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게 빠졌습니다. 대신에 수능에서는 논술이 서논술형이 들어가지 않지만 내신에서는 지금도 이미 서술형은 출제가 되고 있죠. 영어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객관식보다도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서술형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점수도 거기서 많이 나오고요. 자, 근데 이제 앞으로 수능은 아직 아니지만 고교 내신 평가에서 논서술형 평가가 확대가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이게 우리 아이들 측면에서는 논술을 조금 영어로 준비해야 될 가능성,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조금 배양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따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여드릴 거고요. 자, 여기에 더해서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을 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오늘의 두 번째 강력한 이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자, 고교학점제 2025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7년도부터 시작해서 일부 시범 시행에서 점점점 시범학교 늘려나가서 전면 시행이 2025년이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중2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면 고교학점제로 수업을 수강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대학교 때 수강 신청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공부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생각해서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을 해서 듣게 되는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짧게 압축을 하면 바로 요거예요.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자기가 과목을 선택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수 기준에 도달만 하면 저는 이 질문도 받았었는데 그럼 이수 기준 도달 안 되면 유급이야? 학년 다시 다녀야 돼? 근데 이제 이 제도 자체가 어떤 학생들을 도달이 안 되면 떨구겠다가 아니라 다 같이 이제 안고 갈 건데요. 이수 기준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이따 다시 보실 건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학점을 취득하고 나면 이게 누적돼서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죠. 조금만 더 들여다보시면 가장 중요한 골자는 이거예요. 아이들의 과목 선택권이 이전에는 선택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사실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영어 선택이다, 뭐 선택이라는 이름만 붙은 필수 과목이었다면 이제는 이름만이 아니라 진짜로 아이들이 정말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강화가 됐다. 나머지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참 배워요. 1학년 때는 그냥 1학년 때부터 들어가자마자 바로 선택해야 되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저는 그거 기억나는데 대학교 가자마자 바로 수강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진짜 너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얘기해 주는 것도 들었지만 결국 되게 무리수인 시간표, 막 엄청난 공강이라든지 막 1교시 수업이라든지 막 이런 이상한 시간표를 짰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제 1학년 들어갔을 때는 일단 공통 과목을 배우면서 2학기쯤부터 천천히 이제 자신의 적성, 진로 조금씩 탐색해 보면서 다른 선택 과목을 조금 수강 계획을 세우게 되겠죠. 그래서 2, 3학년 때부터 이제 선택 과목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국과 영어 구분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한다. 그럼 영어는 어떤 과목 내에서 선택하게 될지 조금 궁금하시죠? 그것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뒤에 나옵니다. 여기는 이거는 이제 이수 기준 적용이 기준이 이거예요. 출석 3분의 2. 이건 현행이랑 같습니다. 지금 같아서 현행 유지한다. 그래서 학점제로 바뀌면서 이수 등급 기준까지 바꿔버리면 또 너무나 큰 혼선일 거고요. 이제 점진적으로 나중엔 어떻게 될지언정 지금은 일단 현행이 진급 요건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업 성취율도 40%입니다. 40%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점수는 아닙니다. 자, 그 영어 선택 과목입니다. 보시면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공통 과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선택하게 되는 과목들이 지금 보시면 융합 선택 과목, 아까 통합과 융합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인재상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융합과 통합이 그거잖아요. 이전에는 문과형 인재, 이과형 인재였다면 이제는 문과하는 친구들도 문과적 적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기본적인 이과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과 친구들도 이과 적성을 가진 친구들도 기본적인 사회 전반, 뭐 기본적인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의 지식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이 통사 통과는 또 역시 저와 같은 이 세대인 학부모님들은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저희 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융합 선택 과목 지금 보시면 미디어 영어 다른 부분이 조금 통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일반 선택 과목 기존과 얘는 큰 차이가 없고요. 이 부분 진로 선택 과목이 지금 보시면 약간 영투에 해당하는 심화 영어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당연히 그럼에도 핵심 선택 과목과 권장 선택 과목이 있기는 해요. 권장 선택 과목. 근데 영어는 큰 차이는 없는데요. 근데 만일 영어와 관련한 전공을 선택한다면 진로 선택 과목에서 조금 더 많은 이제 선택이 이루어지면 유리하겠죠. 자, 여기에 더해서요. 이제 고교학점제 제가 안 그래도 친구들한테도 이걸 물어봤어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얘기해 줄게. 아니면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야? 학점제 왜 바꾸는 거야? 그냥 있는 거나 잘하지. 약간 이런 식의. 우리가 매번 어떤 정책이 바뀌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있는 거나 잘하지.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것들이 학점제를 시행하게 되는 그 근거입니다. 보시면 그냥 바꾸는 건 아니구나. 멀쩡히 잘 있는 것을 괜히 뒤집는 것은 아니구나. 사회가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필요한 인재상도 바뀌고 직업군도 바뀌게 되고 사라지는 직업, 나타나는 직업 이런 것들의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구 구조 바뀌는 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고요. 여기에다가 디지털 세대가 학습을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을 때 아이들이 전통적인 방식에 더한 다른 교육을 필요로 한다라는 이제 인식이 반영이 되는 거죠. 디지털 세대에 이거 있다가 바로 뒤에 이제 세 번째 이슈랑 연관이 됩니다. 학생들은 이미 텍스트 이상으로 이미지 동영상을 정말 많이 소비를 하죠. 이렇게 될 때 이 부분에 대한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가장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그 매체에 대한 활용도 이거를 아예 학업 기준으로 조금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런 것들은 좋죠.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이슈들. 기본적으로는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새로운 학생들을 만들어내겠다. 여기 보시면 창의성 뭐 이런 것들 아이들이 책임감, 자기 주도, 자기가 스스로 학점을 선택하고 자신의 그 점수와 자신의 그 진로와 적성 이런 것들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설계를 하겠다라는 거죠. 좀 자립형 인재를 키우겠다라는 취지도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입시라고 하는 것도 기승전 입시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맞지만 이 여러 톱니바퀴 중에 하나만 봐서는 전체 그림을 그려내기 또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의 개편도 함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방식도 바뀌고 고교학점제로 또 학생이 아이들을 평가하는 방식도 바뀌고 통합과목 아니면 이제 등급제의 변화 그런데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 이 학습 내용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자, 그래서 개정교육과정 중에 영어만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이제 22년도 개정에 막 세미나도 막 보고 이랬었는데 지금 보시면 가장 큰 차이는 나머지는 보다가 정말 좋은 말씀드리는데 보다가 너무 졸린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이 되고 제가 조금 기억에 남았던 것 또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좀 잘 보이시나요? 아마 여기까지 조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연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 이 4가지 영역을 측정을 하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래서 실제로 수행평가할 때 말하기 수행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듣기, 물론 듣기도 있고요. 읽기, 쓰기 이런 것들이 지필에 들어가고 쓰기도 수행에 들어가고요. 근데 이것들이 그럼 수능에서는 현행 수능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우리 수능에 에세이 쓰기 없는데 우리 수능에서 말하기 없는데 수능에서는 이것들을 현행은 간접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듣기 문제 보시면 17문제 가운데 한 4-5문제 정도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할 것인지를 간접으로 측정해요. 내가 말하는 대신에. 그래서 지금도 수능에서도 말하기가 간접이지만 측정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기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우리 아이들이 수능 영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혹시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빈칸, 순서, 문장 삽입 이 부분이 읽기 대입 파악보다도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구간은 쓰기를 간접 측정하는 글의 구조 유형들이거든요. 여기를 자세히 들어갈 건 아니고 현행 지금 이 4개의 파트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또 수능까지 다루어지고 있다면 앞으로는 이것들이 각각 통합이 됩니다. 여기를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하기는 표현의 영역에 속하겠죠. 내 생각을 영어로 말하는 거.
또 내 생각을 글로 써가지고 독자에게 전달하는 거, 아니면 영어로 문서를 작성해서 앞으로 사업하게 될 사람, 상대방들에게 전달하는 거, 쓰기도 내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에 포함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기존의 듣기는 정보의 이해죠. 또 이미 쓰여져 있는 텍스트 정보를 읽는 것, 요렇게. 자, 이름이 달라진 것뿐만 아니라요, 측정하게 되는 영역도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아까 이 부분 살짝 다시 보시면요, 요즘 가장 많은 정보를 어디서 얻으세요? 책에서, 신문에서 얻으시나요? 그렇지 않죠. 다 그냥 다 인터넷이고, 인터폰은 뭐죠? 다 핸드폰이고, 다 영상 매체에서, 혹은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제 쇼폼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가장 많은 정보의 원천이 다 온라인입니다. 근데 이 온라인 정보는 우리가 기존의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데, 이 일반 텍스트의 그런 줄글로 되어 있는 읽기랑은 같은 정보지만 다르게 표현돼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예전처럼 그냥 책을 읽는 방식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세대가 아닌데, 계속해서 거기에 맞춰진 학습을 하는 것은 또 이제 시대의 흐름에 걸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보시면 보기, 뷰잉이 추가가 됐어요.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이게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오늘날 읽기보다 보기가 훨씬 많잖아요. 보기 훨씬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그러기만 하죠. 아, 그냥 너 책 좀 읽어라. 핸드폰 그만하고 책을 읽어라. 라고만 닥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계속 세대가 정보를 보기를 통해서 습득할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평가도 맞춰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냥 글로 된 텍스트 줄글을 읽는 게 아니라 시청각 이미지가 결합된 음악도 들어있을 거고, 영상도 당연히 함께 나올 거고, 사진도 들어갈 거고, 이런 보기도 영어를 접하는 주요한 수단이 됐기 때문에 함께 공부를 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보기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해와 표현 중에서 이미 이제 제시된 정보를 내가 보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기가 추가가 됩니다. 뷰잉이 추가가 됩니다. 저는 이 표현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이해는 원래 생각하면 우리는 understanding 같은 단어를 쓸 것 같잖아요. 근데 뭐 comprehension이라든지, 근데 여기서 reception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recept는 우리가 수용한다는 뜻이죠.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뭔가 논리 구조를 이해한다라는 understanding이 아니라, 정보가 그냥 영상 정보가 있으면 영어로 된 영상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 나의 감각기관을 통해 내가 수용하는 거.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조금 더 통합적이고 약간 메타적인 언어로 씌워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나머지는 좀 졸았지만 이 부분은 되게 감동받았고요. 자, 표현도 보시면 여기 표현도 되게 재밌어요. 보통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만 재밌던데 아마 재밌으실 겁니다. 자, 표현이 제시하기. 생각해보면 우리가 영어로 말하기를 할 때 보통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영어로 자유롭게 회화하고 소통하면 좋겠다. 근데 사실 한국에서 당장은 그렇게 매일 회화를 사용할 일이 많지 않죠. 영어를 하게 되자면 아마 뭐 공부를 하든지, 애들이 뭐 유학을 가든 교환을 가든, 나중에 뭐 이 영어 사용 국가에 가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상황에서 영어를 발표를 되게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현행 교육 과정에서 지금까지 발표 부분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제시하기, 프레젠테이션 한다라고 하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제시하기를 또 다른 중요한 표현 수단으로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대화 상황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글 쓰는 게 아니라, 글 쓰는 일이 또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쓰기와 이 말하기에 더해서 자신의 생각을 좀 더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발표하고 청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여기 프로덕션이라는 표현이 저는 이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원래는 약간 익스프레션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프로덕션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생산하는 거죠. 나의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프로덕트에서 이 생산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러다 보면 나의 이해랑 나의 표현과 상대방의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맞닿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시면 사용자 간에 서로 더 이해를 잘하게, 오늘날 사회가 너무나 반목하고 너무 많은 갈등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스스로를 더 잘 이해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이제 여기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각각 보기랑 제시하기가 추가되어 있는 형태로 개정 교육 과정은 바뀌게 됐고요. 요거를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들은 이제 보시면 제가 보도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보도자료 중에 다른 것들은 다 좋은 말들입니다. 이 중에서 요거를 조금 주목해 보실게요. 단어가 3, 4학년 때 300개 정도에서요,
5, 6학년 때 단어 한 300개.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중학교 때 영어, 초등학교 때 정말 잘하다가 중학교 가면 영어 되게 싫어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어가 지금 1,500개로 뛰게 되죠. 저는 이때는 특히 취약한 친구들이 바로 지금 중1, 중2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초 5, 6은 이제 아직 지금 당연히 대비를 하시면 좋죠. 중1, 중2 아이들은 중1 또 특히나 중1 친구들은 생각해 보시면 중1만 알아야 되는 우리말 단어가 있을까요? 중2만 알아야 되는, 안 돼, 이거는 너 중3, 중2니까 안 돼, 이건 중3부터 알아야 돼. 이게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1, 2, 3학년은 똑같이 1,500개의 단어를 1학년도 1,500개, 2학년도 1,500개, 3학년도 1,500개예요. 그러니까 1학년 친구들이 당연히 힘들어요. 여기서 6학년 1월에 막 졸업해서 바로 다다음 달 중1이 되는 순간 이 2달 사이에 뭐 얼마나 많은 뇌의 능력의 향상이 일어났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어 하게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미리 조금 단어는 제가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뿐만 아니라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표현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300개에서 이제 중학교 1, 3학년 들어가면 1,500개로 늘어나게 된다. 나머진 다른 것들은 이렇게 내용 요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크게 달라진 이슈 바로 수능 개편에서는 아이들이 통합된 과목, 선택 과목 없이 통합 과목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영어과는 크게 드릴 말씀이 없다. 영어는 큰 차이가 없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평가 방식에 있어서 등급, 9등급제가 5개의 성취 등급으로 바뀌게 되죠. A, B, C, D. 등급간이 늘어나는 만큼 기존의 아래 친구들이 살짝 올라가는 효과와 함께 약간의 내신 부담이 또 사교육비 부담 등이 조금은 덜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것과 또 두 번째로는 학점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를 포함해서 모든 과목들을 2학년 때부터 선택을 해서 수강을 하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가장 달라지게 되는 것은 이전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개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큰 틀에서 2개, 각각 보기와 제시하기가 추가된 다른 이제 그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구조로 개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를 가장 잘 채워주면 그게 곧 미래를 잘 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급진적인 변화가 나중에는 어떻게 생길지 모르죠. 막 피부를 대면 단어가 외워지고, 막 발성을 할 때 뭐 나의 머리칼이 발성을 해주고, 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고 언어를 습득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은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어떤 교육 정책이 바뀌게 되거나 새로운 정책이 도입이 되거나 이럴 때는 우선 반응은 불안함이죠.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불안감이 클 때는 사람이 시야가 되게 좁아지잖아요. 되게 불안할 때 멀리 보고 앞을 계획하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달라졌는데 나는 지금 뭐를 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를 어디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부모님이 불안감이 커지면 우리 아이들의 되게 장기적인 미래의 큰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는데 바로 앞에만 보이게 되면 근시안적인 시야각을 가지시게 되면 당연히 이제 좋지 않겠죠. 그래서 크게 불안하게 생각하실 것은 영어 한정 없습니다. 큰 틀에서 현재를 잘 준비하는 것이 곧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요거 말씀드려볼게요. 평가 방식의 큰 틀이 이제 이 얘기였습니다. 평가 방식의 큰 틀이 달라진 거지 그렇다고 그 안에서 언어를 배우고 표현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근본은 그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능에 저는 이제 계속 수능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 친구들을 계속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모든 내용들이 중등에서 고등으로 연결이 되고요. 고등에서 수능. 이전처럼 내신 기간에 내신학원 따로, 수능 기간에 수능학원 따로 이런 구조보다는 이제 수능 들어가는 과목을 1학년 때 통합으로 다 배우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모든 고등학교 내용들이 다 중학교 때 나와요. 다 중학교 때 나옵니다. 지금 아이들이 보고 있는 수능 문법 모든 포인트들이 다 중학교 때 처음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무래도 언어로서 그냥 재밌게만 영어를 접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어렸을 때에는 좀 영어를 언어로서 재밌게 접하게 해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가서 처음 문법이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때부터 조금 영어가 이때부터 약간 사이 멀어졌다, 거리두기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중등 영어, 고등 영어, 수능 영어가 사실은 정말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두 중등과정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학부모님들 또 중등과정에 초입에 있는 학부모님들 요거를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현재를 잘 채우는 것이 곧 수능을 준비하는 것과 정말 같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요. 요거는 조금 따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아까 수능에서 선운수령이 추가가 될 가능성, 왜냐하면 원래는 이번에도 포함을 시키려고 했으니까 그랬다가 지금 좀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쨌든 이 방향성을 계속 시도를 하게 되겠죠. 학교에서는 이미 서수령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논수령까지도 확대를 하려고 할 때 요거 대비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수령도 어렵다는데 논술은 또 어떻게 대비하는가? 역시 또 근본을 좀 잘 채워줄 때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온 것은 마술봉입니다. 이렇게 각도가 자 매직 원드가 됩니다. 아까 그 세 가지 포인트들 서수령, 논수령도 또 하고 현재를 잘 중학교 과정부터 잘 채워서 수능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영어 공부 이 모든 것들을 좀 수월하게 도와주는 게 저는 결국은 단어랑 문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오래전부터 저희 때부터 있지 않았나요? 앞으로는 죽은 문법 공부 안 하고 앞으로는 회화가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이 많은 시간이 지날 때까지 아이들을 측정하는 방식에서 회화나 대화나 아니면 정말 실용용어가 그렇게까지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어를 학습할 때 근본은 정말 기본은 언어가 단어와 단어가 모여있는 그 규칙인 문법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 문법이라는 게 생각보다 문법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문법은 수능에서 지금 문법 문제 몇 문제 나오는지 아세요?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 그 한 문제를 공부하려고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 아까 말씀드린 모든 이 영역들이 사실 다 시작은 단어랑 문법이라는 거죠. 단어가 안 되면 생각보다 듣기 안 들리면 귀가 뚫릴 때까지 100번을 듣는다. 모르는 단어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나중에 이제 논수령을 준비하실 때에도 이 문법이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단어랑 문법을 강조한다는 게 되게 뭔가 살아있고 실용적인 그런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일각의 시선이랑은 되게 역행한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저는 이게 정말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단어랑 문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머지는 되게 정말 모래성에 집을 쌓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가 잘 되면 나머지 모든 영역들을 다 멋지게 해낼 수 있는 매직 원드 같은 존재가 되어줄 겁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플랫폼이 오링이죠. 보면 맞춤형 문법 학습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문법 공부할 때 왠지 우리 약간 이런 마음 있잖아요. 조금 어려운 걸로 시켜가지고 어려운 반, 왠지 상위권 반에 들어가면 왠지 뿌듯하고 거기서 잘 고생하더라도 따라가줬으면 좋겠고 그러나 문법만큼은 처음에 자기 수준 딱 맞는 거 가지고 재미 들여가지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수준 딱 맞게 AI가 수준을 찾아줄 겁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AI니까 굉장히 또 똑똑하겠죠. 데이터 1000개 아닙니다. 10,000개의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가 우리 아이들의 등급 지금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나 먼저 어디를 채워주면 좋을지 이거는 사실 아이들은 정말 모르잖아요. 강사 입장에서는 알겠지만 그 아이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AI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 아이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여기에 맞춰서 진단에 맞춘 반복학습 문제를 반복해서 이제 패턴화해서 풀어볼 수 있게 되고 일단은 반복을 통한 암기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무조건 저는 반복이 나쁘다, 암기가 나쁘다라는 것이 사실은 진짜 공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암기 없이 어떻게 또 진지한 공부가 이루어집니까? 반복 없이 또 어떻게 진지한 학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반복과 끝나고 나면 리포트를 통해서 자신의 취약점 이런 것들도 진단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단어랑 문법을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할 때 문법 도움 우리 오링을 통해서 많이 이제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앞으로의 영어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영상을 통해서지만 이제 반가웠습니다. 아마 이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